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를 한 이후에 이제 제품 전략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분, 플랫폼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자동차가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데,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기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총 8종의 전기자동차 전용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5, 6, 9, 그다음에 EV3, 죄송합니다. 3, 9, 4, 5, 6, 9이 있는데, 코나 같은 거 이제 겸용인 거 빼고요. 이 9개의 모델이 전부 다 한 개의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GMP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GMP가 엄마예요. 그 엄마로부터 예, 다양한 이제 모델이 파생됐다라는 건데, 그 엄마 역할을 하는 거, 우리가 제품 여러 가지 제품 모델의 공통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관점에서 그럼 도대체 플랫폼이 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은 여기 있는데요. 이 플랫폼이 일단 다양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 끝에는 다양한 제품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모델들이 출발하는 어떤 여러 가지 뭐였는데, 비가? 로 이루어진 공통 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 기반에는 공통 부품, 뭐 어떤 공정, 관련된 지식, 뭐 그다음에 부품 간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표준화된 부품의 번들, 커먼, 공통 기반, 공통 구조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패밀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여기는 SUV, 여기는 뭐 대형 세단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세단.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델을 파생시키지만 동시에 이제 그 파생된 제품 모델들은 특정 제품 패밀리에 속하기도 한다는 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플랫폼이 다양한 예, 모델들을 탄생시키는 공통 기반, 이제 엄마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한 번 더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대시보드 2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시보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외형과는 달리 그 안은 똑같다. 결국 이것이 바로 공통 기반에서 출발하는데 다양한 제품 모델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이거죠. 장점이.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9개를 생산하는데 그게 단일 플랫폼에 의존한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예, 플랫폼에 기반해서 계속 조금씩 제품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축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똑같은 플랫폼에 출발해가지고 조금씩 변형해가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제품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플랫폼으로 9개의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어떤 시장을 예, 좀 맞춤형으로 공략하는데 또 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D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마케팅에 있어서
뭐 규모의 경제 효과나 범위의 경제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비단 현대뿐만 아니라 사실상 폭스바겐과 같은 그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플랫폼에 기반한 자동차를 옛날부터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은 MQB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기반해서 폴로를 비롯해서 파사트까지 총 9개의 차종을 만든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플랫폼에 기반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항상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당연히 공존합니다. 아까 현대자동차의 eGMP 한 개의 플랫폼인데 9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eGMP에서 출발해서 9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eGMP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9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예. 이건 여러 군데 쓸 거다. 이 eGMP를 토대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 거니까 순차적으로 만들 거니까 eGMP를 되게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한 개 개발하는 것보다 당연히 많이 들겠죠. 엄청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라인이 9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오닉 5는 예를 들어서 제일 싼 거다. 제일 비싼 것이 예를 들어서 EV9이다. 나름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거를 단일 플랫폼에 이 GMP라는 단일 플랫폼에 우겨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아이오닉 5라는 것은 이 GMP에 넣기에는 좀 과한데? 좀 오버 디자인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V9이라는 고급 차종을 여기에 이 GMP의 기준에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EV9만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안 산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폭스바겐의 제타랑 아우디 A3입니다. 두 개가 플랫폼을 공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개의 플랫폼에서 제타도 만들고 아우디 A3도 만듭니다. 어떻게 선생님들 보시기에 두 개 비슷해 보입니까? 뒤에 보십시오. 비슷하죠? 옆에 보십시오. 상당히 비슷합니다. 플랫폼이 똑같으니까. 단지 차별화 포인트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이 핸들 부분이랑 차 탈 때 제일 많이 보면 이제 앞부분인 거죠. 다행히 이렇게 차별화가 좀 가능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차별화의 포인트가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심할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같은 플랫폼을 가지는 제품 간의 차별화가 부족해짐으로써 생기는 예, 자기 잠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우디 A3랑 제타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제타 살 사람들이 좀 돈 더 주고 아우디 A3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우디 A3 살 사람들이 이 돈이면 제타 사야지 사고 돈 아끼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이제 매출을 잡아먹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기 잠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문제도 생깁니다. 어쨌든 모든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의 공통 기반의 어, 표준화된 부품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잘못되면 예,
그 플랫폼 활용하는 제품 전체, 모델 전체에 영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도요타가 201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리콜 사태에 직면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전자식 가속 페달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7개 차종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개 차종 전부 다 이제 리콜을 했는데 그 리콜 자동차 대수가 854만 대였습니다. 854만 대면 현재 기준은 현대자동차가 한 2년 좀 더 생산해야 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옷방 2년 동안 생산한 자동차 전부 다 리콜이니까 이건 엄청난 이제 재무적인 손실이면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심각한 이제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았기 때문에 그 바구니 자체는 예, 많은 계란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좋지만 그 안에 이제 계란들이 다 깨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자, 이 플랫폼으로 도대체 몇 개의 제품을 만들 것이냐, 몇 종류의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 플랫폼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거 되게 고민합니다. 자, 우리 이 GMP, 제가 뭐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9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 GMP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좀 더 좋은 성능의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언제까지 그럼 이 GMP 언제 단종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저 플랫폼을 제대로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대 같은 경우에는 소형 플랫폼으로는 뭐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요. 중형 플랫폼은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소나타부터 산타페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네시스랑 모하비, 베라크루즈 같은 것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제네시스랑 모하비랑 베라크루즈와 같은 차종은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을까요? 이 세 개 차종의 공통점이 뭐죠? 비쌉니다. SUV, SUV? 네, 제네시스는 SUV도 있는데 이 제네시스 요거 자체는 세단이지 않습니까? 음, 예, 비쌉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차종이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도 브랜드죠, 이제. 자, 이런 고급 차종을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고급 차종에 뭐가 죽는다? 이 차별화 포인트가 죽는 거죠. 고급 차종은 어쨌든 돈을 많이 주고 사니까 어쨌든 제품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차별화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의 플랫폼에 넣어버리면 그 차별화 요소, 성능적인 측면이 이제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플랫폼을 현대자동차의 뭐 그랜저나 이런 쪽이랑 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포인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이 플랫폼으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여러분 차급입니다. 차급. 우리 벤츠 뭐 A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A, B, C, D는 자동차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사이즈. 자동차 사이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동차의 종류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MQV라는 이 플랫폼이 아까 보셨던 이 MQV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아우디도 만들고 폭스바겐도 만들고 BC급에 동시에 D급 예, 대형 차종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플랫폼 전략을 다양한 모델로 광범위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현대도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는 그렇다. 이 밖에 자 아까 보셨던 워크맨 사례. 워크맨 사례도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제품 모델들을 출시했는데 그 모델 출시에 있어서 이 뿌리 역할, 엄마 역할을 하는 플랫폼 3개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WM2라는 저가형 모델, WMDD라는 고가형 모델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WM20과 같은 소형화를 겨냥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왼쪽 아래 보시는 프린터, 프린터들도 예, 서로 다른 모형이지만 모델이지만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차 때 아키텍처 혁신을 할 때 배웠던 반도체 노광 장비에 있어서의 이제 강자인 ASM이라는 회사도 이 커먼이라는 부분. 커먼이라는 부분은 이제 공통 기반이지.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의 공통물을 가지고 요 스페시픽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것들이 이제 바로 차별화 포인트다.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런 종이 박스에서도 여러분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뭐 물건을 주문했는데 박스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 찍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눈금 보이십니까? 이 눈금? 네, 예,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접는 곳이. 예, 박스 안에 물건이 크면 여기 이 손을 따라 접을 거고, 그죠? 많이 부피가 크니까. 반면에 박스 안에 물건이 작으면 요 손을 이렇게 따라 접겠죠? 그러면 이 박스의 여러분 밑면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하나죠. 밑면의 넓이는 하나인데 박스의 높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부피가 서로 다른 제품들을 맞춤형으로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 뭐 쿠팡이나 이런 데다서 주문해 보시면 물건이 되게 작은데 큰 박스 오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낭비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 이렇게 만드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마 박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 근데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피의 물건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점, 맞춤형으로.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에 기반한 제품 개발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요거 박스 이해해 주십니까? 예,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 제품, 뭐 로테크 제품 가릴 것 없이 플랫폼에 기반한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가격 전략입니다. 네. 가격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곧 매출을 결정하고 단가가 이제 마진을 결정하겠죠. 원래 그래서 가격은 매우 중요한데 또 가격을 너무 올리면 고객들이 싫어하고 또 가격을 너무 내리면 우리가 이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인하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욕을 먹는데
원래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가격을 책정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서 제품화해가지고 파는 경우는 최근에 어떤 국제 경제 정치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신제품에 대한 어떤 가격 전략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프다 이거죠. 좀 가격 조정 주기를 좀 단축시켜가지고, 예. 1년에 한 번씩 또는 뭐 반년에 한 번씩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자체를 좀 짧게 짧게 가져가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투입 비용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일까? 전가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고객은 제품 가격이 오르면 되게 열받아 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 불가피한 이유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가격 변동이 일시적인 변동성에 의한 거라면,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가격이 인하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접근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물류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그 원가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일시적인 거다. 근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접근 같은 것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고객이 사실 우리의 어떤 비커스터머다. 그러면 이제 장기간 거래한 고객이다. 그러면은 사실 또 가격을 올리는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기업들은 예, 어쨌든 이제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고객한테 공개되는 그런 소비자가가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가격 인상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가격 인상, 예, 뭐 그리고 고객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가격 인상이 쉽다. 라고 한다면은 또 좀 올리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또 조금 올리는 것도 주저하고, 뭐 그런 이제 유연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을 결정할 때는 시장에서의 수요, 나의 원가, 그다음에 경쟁 상황, 그리고 뭐 고객의 제품 사용 패턴 등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게 그래서 바로 이제 가격 결정에서의 네 가지 요소가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이 가격을 책정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여러분 크게 다를 수 있어요. 수익을 달성이다. 내가 원하는 시장 점유율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후발주자지만 경쟁 구도를 조성하는 데 있다. 라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쟁 구도 조성은 내가 한 3등이 목표입니다. 마켓 시어는 1등이 목표고요. 수익은 마진이 목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은 마진이 목표인 경우는 제품 가격을 낮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시장 점유율 때 1등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많이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의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가격 경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뭐 10등 바뀐데 3등까지 올라가가지고 유의미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겠다. 그럼 역시 가격을 좀 낮추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뭔가 차별화가 작은 커머디티 제품은 낮은 가격 책정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전략.
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특수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뭐, 맞춤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중요한, 그런 형태의 가격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요, 시장의 사이즈, 그 다음에 수요자들이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가격을 책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고객은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제품을 썼을 때 알 수 있는 밸류, 느낄 수 있는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클 때 제품을 구매합니다. 대부분의 기업 고객들이 그렇죠. 내가 지불하는 가치보다는 내 나름대로 이게 값어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밸류라는 것은 나름 쪼갤 수 있다. 어떻게? 그 밸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코노믹 밸류인데 그 이코노믹 밸류는 원래 차선에 대한, 내가 이거 안 사면 원래 사기로 했던 게 있다 이거죠. 그거를 쓰는 것 대신 내가 이걸 샀으니까 차선에 대한보다는 뭐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거죠. 그 메리트가 바로 디퍼런시에이션 밸류다. 근데 그 디퍼런시에이션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즉 코모디티, 다시 말해서 차선의 대안을 썼을 때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밸류, 요렇게 구성돼서 내 제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커모디티 밸류라고 하면은 모든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 정도의 기능은 충족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밸류입니다. 근데 그 제품 밸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자, 모든 제품이 제공하는 밸류가 요만큼, 즉 레퍼런스 밸류고 거기에다가 이제 부과를 해요. 이렇게, 제네시스만의 특별한 점. 근데 제네시스라는 특별한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만큼을 제거한 거, 요게 바로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밸류라는 거. 그 사실은 디퍼런시에이션 밸류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 그만큼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내가 경쟁사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가치를 제공하니까요.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구매자들의 특성 자체가 누구나 다 제공하는 기능, 요 기능에 대해서는 좀 돈을 아까워합니다. 근데 특정 제품만 가지고 있는 요 디퍼런시에이션 밸류, 예, 아이고, 그림, 요만큼. 요만큼에 대해서는 좀 높게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건 니만 가능하니까. 너만 가능하니까 요거는 내가 좀 더 지불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의미가 뭐냐면 밸류 한 단위당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가 좀 더 높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니까. 나한테 맞춤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디프런시에이션 밸류 자체가 이 마진의 핵심이다 이거죠. 마진. 그래서 우리가 이 디프런시에이션 밸류를 찾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죠. 소노코라는 이제 과자 포장지 공급 업체는 요즘 여러분 그 과자 봉지 자체가 이 환경오염, 토양오염 뭐 이런 쪽에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슈라서 어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그 포장지 자체가 이 플렉소그래픽이라는 어떤 필름을 묻힌 그 포장지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 뭐 오뚜기도 그런 거 쓴다라고 이제 여기가 기사가 2023년에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료품 제조 회사들이 포장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비용이 들어서요. 뭐, 비용이 들어서,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포장이 갖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물건을 인식하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 고객과의 소비자와의 접촉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지도를 갖춰놨는데 이걸 바꾼다? 이거 엄청난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예, 사람들이 익숙한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인 거를 바로 인지해서, 여러분, 튀김 우동도, 그, 오뚜기의 튀김 뭐도 있고, 저기, 농심의 튀김 우동도 있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농심의 튀김 우동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안 바꿔요. 근데, 이 회사가, 아니다. 이걸 바꾸면, 비용도 줄고, 이 플렉소 인쇄 방식이라는 것이 매력도도 더 높여주기 때문에 더 잘 팔린다. 라는 것들을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친환경에도 기여한다. 요즘 뭐 ESG, 착한 기업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핵심 고객의 니즈와 당면한 문제를 깊이 파악하면은 그 차별화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예, 신제품의 성공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거.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어떤 사례. 보시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장기 회복 요망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스피스 같은. 거기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최상의 치료 방법을 컨설팅해주는 소프트웨어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이거를 이제 연간 이용료를 $2,000를 병원마다 하나씩 책정을 했는데, 당시 이제 병원들이, 아, 이 가격이 적절한가를 이제 의문을 가졌다 이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2,000 이상의 밸류를 가지고 와야지 쓰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열심히 조사한 끝에 알아낸 사실이, 이런 장기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 그 병원은 간호사들의 어떤 이직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좀 심하게 아프니까 그 어떤 그 의료에 있어서 어떤 규정, 그 다음에 감염률의 어떤 제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막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들을 도입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간호사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치료가 어려워가지고 퇴직률이 되게 높은데, 이 사람들이 퇴직 한 명 할 때마다 사람 뽑고 뭐 다시 그 업무 훈련시키고 이러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총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이제 산출해 주니까, 오, $2,000가 싼 거죠. 그래서, 예, 성공했다. 결국,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예, 수요 관점에서 당연히, 예, 그 고객이 얼마나 가격에 민감한지, 그리고 최종 수요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예, 뭐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가격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면 고객들이 내가 물건을 많이 사주니까 나한테 단가는 싸게 해줘.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공급업체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이슈는 무한정 가격을 내릴 수 없지 않느냐. 아무리 많이 사더라도 이 가격 이하로는 팔 수 없다. 단가 기준에서.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용 요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거둬들이는 마진은 P 빼기 C, 예, 단가에서 코스트를 빼고 여기에 이제 판매량을 곱하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C를 이해해서 P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P보다 C가 커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경우에 예, 원가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품을 처음에 생산할 때는 뭐 어떤 규모의 경제도 안 나오고 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코스트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기업들이 이제 설정하는 것은 타겟 코스팅.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코스트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가격과 판매량을 먼저 정한 다음에 이 세그먼트는 이 고객들은 이 가격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세그먼트를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다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원가를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수익이 있으니까 원가를 떨어뜨리자라는 접근이 바로 이제 타겟 코스팅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 코스팅은 예, 초기보다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록 어떤 제품 생산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타겟 코스트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타겟 코스트가 될 때까지 제품을 생산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장 진입 시기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허용 가능한 초기 최고 수준의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생산 비용에 도달하면 일단 생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학습한 공정혁신 등등을 통해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원가를 떨어뜨리다 보면은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뭐 성숙해지면서 가격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라우블에서 타이 코스트로 떨어질 때 이 가격도 점차적으로 이제 인하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제품 수명 주기 후반으로 갈수록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공정 혁신을 통해서 타겟 코스트를 달성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얼라우블 코스트부터 시작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역시 또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바로 경쟁자의 가격입니다. 경쟁자의 가격. 경쟁자랑은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자가 가격을 떨어뜨리는지를 좀 잘 보고 또 인상시키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 이제 매우 필요합니다. 선생님들도 경쟁사 가격 동향 같은 것들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경쟁사의 가격을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자 가격 같은 거 빼고.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전시회도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닌 척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여기서 이제 경쟁자 중에서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뒤늦게 들어온 후발 경쟁주자들, 후발 주자들의 가격 인하 능력도 좀 간과할 수는 없는데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후발 진입자들이 예, 특징이 이런 게 많거든요. 최신 생산 기술을 가지고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옛날 거 쓰지 않고 이제 최신 거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모든 후발주자들이 그런 게 그렇진 않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해가지고 빠르게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이 케이스에 들어간 사례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최신 생산 기술, 중국 석유화학 업계가 최신 생산 기술 도입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해가지고 원가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거죠. 우리나라의 설비 사이즈로는 그 원가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적자에 허덕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선발기업 실수에 대한 빠른 학습과 시행착오 최소화 뭐 이런 등등과 이제 결합이 되면 후발주자도 우리의 가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초기 고가로 갈 것인가, 초기 저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신제품에 대해서 둘 다 가능한데요. 초기에 고가 전략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스키밍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저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침투 전략이라고 합니다. 둘 다 가능하다.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된다. 일단 초기 고가 정책은 자금 구매 시장이지만 그 고객 자체가 초기 고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 고가 정책으로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항상 선발주자로서 경쟁자에 비해서 신제품을 조기에 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스키밍 전략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키밍 전략도 항상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점차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조금씩 가격을 낮춰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페네트레이션 전략은 처음부터 싸게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복 구매가 많은 품질의 차별 요소가 적은 그런 제품에 많이 쓰고 있고요. 단기간에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싸게 가면 여러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뭐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과 컴포즈 커피 가격을 비교해 봅시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1,900원, 1,800원, 그 다음에 한 4천 얼마 하나요? 2배가 넘는데 죽었다 깨나도 컴포즈가 품질을 급격하게 올려도 4,300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싸게 갔기 때문이죠. 물론 싸서 소비자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컴포즈가 야 우리도 그러면은 커피가 질을 높여가지고 스타벅스만큼 받자. 그건 이제 어렵다 이거.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제 현대건설기계입니다만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엄청 싸게 들어갔습니다.
일본보다 한 20% 싸게 들어갔고, 심지어 두산보다도 한 5% 싸게 들어갔어. 왜? 일단 중국 시장에 팔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가격을 못 올렸습니다. 올리고 싶어서. 성능 개선해도 너네 원래 쌌잖아. 그래서 성능 개선만큼의 이제 가격 책정이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중국 회사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야, 우리 제품은 한국보다 좋은 거야. 다만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제품에 비해서는 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에 어떤 제품에 있어서의 마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향후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했다 이거. 그들의 생각은 가장 싼 제품의 가격으로 책정을 해버리면 이와 같이 어떤 나름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서 우린 영원히 삼류에 직면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리화하냐? 고객들이 어떻게 한국보다 비싼 제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냐? 그거는 핵심 부품,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해외 수입 부품을 탑재함으로써 아, 우리가 엔진이 진짜 뭐 벤츠 거 쓰니까 커민스 엔진을 쓰니까 우린 좋은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재무 성과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썼었고 사실 이 전략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대나 이제 두산과 같은 건설기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어요. 아까 제가 고객별로 어떤 맞춤형 제품 여부에 따라서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게 때때로 위법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나의 가격 차별화로 인해서 그들의 경쟁 성과가 결정되는 경우. 내가 A한테는 내가 싫어서 높게 받고 B한테는 내가 좋아서 낮게 받았을 때 그 가격 책정이 A와 B의 어떤 경쟁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요거는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특정 고객사를 죽이기가 가능하다 이거죠. 아, 내가 지금 시장에 플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둘이 편먹고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내가 특정 애한테 물건을 안 팔거나 엄청 비싸게 팔아서 만약에 내가 이제 좀 파워가 있다고 하면 그럼 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면 고객사가 하나밖에 남는 거니까 걔한테 내가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수요 산업의 독점화라든지 공정 경쟁 침해가 우려되니까 요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죠. 요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의 환학이라는 CNC 장비업체가 공직기계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요때의 핵심이 두산이나 뭐 큰 공작기계 회사한테는 CNC를 좀 싸게 팔고 작은 데는 비싸게 파니까 작은 데들이 나중에 두산이랑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안 된다 이거. 그게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환학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요리조리 좀 피해가면서 법적인 규제를 잘 피해가면서 사실은 좀 예, 우리나라 당국이 환학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았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학이라는 회사는 국내 어떤 CNC 지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와 같은 약간의 어떤 위법 상황을 해도 대응이 좀 어려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서한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우리 그 영어 믹률 한 50% 정도 됩니다. 꿈의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서한학의 CNC를 구매하는 회사들이 정부에다가 이제 이게 얘네들이 좀 위법에 해당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